내가 슈농소에서 살이 찌고 있는 동안 가엾게도 때려저는 파리에서 다른 의미에서 살쪄가고 있었다. 돌아와서 나는 내가 내팽개쳤던 대가가 생각 밖에 커져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회식의 동료들이 뚫고 나가는 단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들 이대로는 그야말로 대단한 궁지에 빠지고 말았으리라. 이것은 그리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대단한 이야기 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을 더하면 나의 변명을 하든가 내가 죄를 떠맡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며 또 여기서 나는 그 어느 쪽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알토나가 파리에 머물고 있는 동안 우리는 식사를 하러 음식점으로 가는 대신 근처의 오페라 극장의 막다른 골목 맞은편 재봉사의 처 라셀 부인 집으로 갔다. 음식은 좋지 않았으나 그 대신 소문이 좋았다. 거기에 모이는 패들이 선량하고 착실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역시 손님들이 그 집을 찾았다. 낯선 사람은 받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단골로 다니는 사람의 소개가 필요했다. 그곳에 그라빌 3등 기사가 묵고 있었는데 그는 유흥께나 해본 영감으로 예절도 재치도 풍부했거니와 잡담이 장기로서 근위의 친위대나 기병대의 멋있고 떠들기 좋아하는 젊은 장교들을 끌어들였다. 노낭 3등 기사는 또 오페라 극장의 아가씨들을 전부 쥐고 있어서 무대 뒷방의 5만 가지 소식들을 매일같이 가지고 왔다. 선량하고 사리에 밝은 늙은 퇴역 육군 중령 디플레시시와 근위 기병대 장교 앙스레시가 이들 젊은이들 사이의 질서를 다소 유지하고 있었다. 상인과 은행가와 군량 두 납품상들도 왔었는데 모두 예의 바르고 진실하고 당당하며 그 직업 분야에서는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베스 씨도 있었고 포르카드 씨도 있었다. 그 외의 사람들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어쨌든 여러 직업에서 한창 날리는 패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재속 신부와 법관들만은 거기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협약이 되어서 한 번도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다. 회식할 때면 그 수도 상당했고 몹시 흥청거리기는 했지만 시끄럽지도 않았고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기는 했지만 야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늙은 그라빌 3등 기사의 이야기는 모두가 외설적인 것이었지만 몸에 배인 옛날 궁정의 예법을 결코 잃지 않았고 부인이 들어도 웃고 넘길 정도의 재미있는 것이 아닌 한 야비한 말은 절대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다. 그가 말하는 그런 말투는 그 자신의 규범으로 되어 있었다. 젊은 패들도 모두 조심성 없기는 했지만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이 제각기 연애 모험담들을 늘어놓았다.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문턱에 그 도매집이 있었던 만큼 조금도 불편할 것이 없었다. 그럴 것이 라셀 부인 집에 가는 길에 뒤샤라는 유명한 유행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생겨서 그 당시 굉장히 예쁜 처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은 식사를 전후해서 곧잘 그리로 얘기하러 가곤 했던 것이다. 나도 좀 더 대담했더라면 그들처럼 즐거운 기분풀이를 했을 것이다. 내게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안 났다. 라셀 부인 집에는 알투나가 떠난 뒤에도 계속 식사하러 갔다.
여기서 무척 재미있는 일화들을 많이 들었고 동시에 또 이 패들 사이에 불문율로 되어 있는 도덕이라 인생의 교훈들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끔 되었다. 궁지에 빠지게 된 인간, 배반당한 남편, 유혹을 받은 아내, 남이 알아서는 안 될 출산,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흔히 나오는 화제였고 고아원의 아이를 가장 많이 맡긴 사람이 언제나 가장 칭찬을 받았다. 그 이야기에 나도 마음이 끌렸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나의 사고방식을 정했다. 그리고 내게 일렀다. 그것이 이 나라의 관례니까 이곳에 사는 이상 그것에 따르면 되는 거다. 이것이 내가 찾고 있는 선후책이었다. 나는 조금도 끄리낌 없이 기분 좋게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한 가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때레즈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녀의 명예를 구해주는 이 단 하나의 수단을 납득시키기 위해 온갖 고심을 다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애가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곤란을 걱정하고 있었으므로 나의 대책에 동의했다. 그래서 때레저도 겨우 양보를 했다. 생디스타슈의 모퉁이에 살고 있는 구앵양이라는 신중하고 확실한 산파를 골라 그녀에게 그 기탁물을 맡기기로 했다. 달이 차오자 때레즈는 그녀의 어머니를 따라 출산을 위해 구앵양 집으로 갔다. 나는 가끔 그녀를 보러 갔다. 그리고 2장의 카드에 한 조가 되게끔 만든 머리글자의 합친 것을 그녀에게 전했다. 그 한 장은 어린 아이의 베네옷의 꿰매 달았다. 갓난 아기는 보통 하는 식대로 산파의 손에서 고아원 사무소로 위탁되었다. 이듬해도 같은 불편을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지만 머릿글자의 카드만은 빼놓았다. 이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때레저에게도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투덜투덜하면서 복종했다. 이 숙명적인 행위가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운명에 끼친 변화는 앞으로 차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선 지금은 이 최초의 시기에서 머물러 두기로 하겠다.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또 엄숙한 그 결과는 싫어도 그것으로 되돌아갈 것을 내게 강요하고야 말 것이다. 에핀의 부인과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이 무렵이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 종종 이 고백록 속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녀는 에스클라베르 양이라고 불리었고 징세 청부인 랄리버 더 베카르드 씨의 아들 에핀의 씨와 막 결혼했을 때였다. 이 남편은 프랑케유 씨와 마찬가지로 음악가였다. 그녀도 또 음악가였으므로 이 예술에 대한 정열이 세 사람 사이를 무척 친밀하게 만들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